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학한림원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 위원장인 민경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총회가 반분 전에 있었는데요.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우리 미래 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모빌리티 포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공학한림원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 내용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SDB, 다음에 오토노머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며 각 분야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님, 한양대학교 허건수 교수님, 단양대학교 백세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책자와 함께 나눠드린 설문지의 QR코드를 통해 소속 성함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들으시며 느끼신 바를 설문지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가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를 소개하고 올해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경과 보고인데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빌리티는 대한민국의 수출 그리고 경제 그리고 고용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AI에 의한 기술 혁신 그리고 각 국가별 많은 지원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학한림원에서는 우리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를 작년에 설립을 해갖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모빌리티가 모든 분과에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학한림원 관점에서 모빌리티의 현주소와 로드맵 등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 목표는 모빌리티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고 중추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학한림원에서 각 분과에서 모빌리티 전문가 총 10분을 저희가 모셨고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총 11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위한 다양한 운송수단,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빌리티를 4개의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모빌리티 디바이스, 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 버스, UAM, 철도, 항공, 선박,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야를 나눴고요. 그래서 라이드 헤일링, 카쉐어링, 구독 서비스, 마스 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SDV, V2X,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빅데이터, AI,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폴리시 앤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각종 규제, 다음에 안전 규제, 정부 정책, 인프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 위원회는 연구 기간을 3 내지 5년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 내지 2회 정도 포럼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저희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에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해 5번의 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활동 방향, 다음에 이슈들을 저희가 도출했고, 올해 1월 13일에 Reshaping the Future Mobility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첫 번째 포럼을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3월 달부터 해서 8개월 동안 각 분과에서 우리 모빌리티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총 15분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토의를 했고, 다음에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4개의 분야가 있고, 다음에 8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모든 거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폴리시 앤 레귤레이션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하고 테크놀로지, 다음에 서비스 관련돼서 우리 8개의 분과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3-4번의 미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다양한 분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다음과 같이 3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AI, SDV,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이렇게 3개를 정했고요. 휴머노이드를 정한 이유는 미래의 모빌리티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포럼은 여기 있는 SDV, 다음에 오토노머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각각의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수 교수님께서 SDV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홍성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공학관리본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발표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 분야가 저희와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의 어떤 역학관계,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 공학관리본 위원님들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국내 제조업의 15%를 점유하고 있고요. 수출의 15%, 직접 고용의 40만 명, 간접 고용의 130만 명, 가족까지 우리가 친다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좀 공교롭게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APEC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정 등등을 통해서 미국의 규제를 받은 그런 자동차를 한국에서 인정하게 되는 좀 우발적인 사건으로 FSD가 테슬라의 기술이 한국에 또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은 마치 돌이켜 보면 2009년 KT에서 12월이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 스마트폰을 한국 통신 시장에 도입한 거와 굉장히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핸드폰 시장, 그때는 핸드폰이라고 불렀죠. 2G 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핸드폰 시장의 1위는 노키아였고 2위는 삼성, 3위는 LG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출발한 아이폰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한국은 위피라는 어떤 기술적 장벽을 통해서 그걸 막고 있다가 그 장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아이폰이 들어온 거죠. 그것은 한국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 위기였지만 재탄생의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일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정말 획기적인 성공을 했고,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자동차 강국이 됐습니다. 이익 기준으로는 뭐 2위까지 폭스바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미래 자동차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저희 미래 모빌리티 포럼에서 이런 자리를 가지셔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SDB와 AI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SDB라고 하는 것은 Software Defined Vehicle입니다. 뭐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북치고 장구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을 정의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차량에서 이제 컴퓨팅이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차량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구독 서비스라든가 앱과 웹 기반의 서비스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봤던 일들이 자동차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애플의 아이폰이 생태계를 가지고 출시가 돼서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SDB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SDB를 좀 더 제가 핵심적으로 본다면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서비스화입니다.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팔고 난 다음에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애프터마켓에 제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 같이 고착된 형태가 될 수는 없고요. 소프트웨어 같이 무선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장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SDB가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마켓에서 앱이 다운로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자동차의 모습은 굉장히 그 다원화돼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PC나 스마트폰처럼 코모더타이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DB는 두 가지 축, 고객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조업체 입장에서 생산성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SDB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SDB가 처음 얘기된 것은 뭐 10년 전에 2015년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2020년부터 5년간 벌써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SDB가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SDB를 타고 다니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내가 언제쯤 SDB를 타게 될지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초기 전략을 실패한 거죠. 초기 전략을 실패했던 이유는 차량이지만 애플의 성공 전략을 차량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차량과 스마트폰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래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거에 기반한 어떤 전개 전략은 큰 어떤 뭐 비효율을 또는 뭐 비현실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SDB는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SDB를 통해서 차량의 본질에 뭔가 집중한다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차량의 본질은 뭐냐? 스마트폰과 달리 모빌리티입니다. 아까 민경덕 위원장님께서 모빌리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을 염두에 둔 전략은 모빌리티의 본질을 충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빌리티를 충실하게 하려면 뭐냐? 결국 어쩔 수 없이 AI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I의 도움 없이는 SDB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는 어떤 형태의 AI가 적용이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다원적으로 적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널리 알고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을 위한 AI가 차량에 탑재돼야 SDB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LLM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와 드디어 자연 언어로 소통을 하고 기계가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캐빈에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자연 언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캐빈 AI가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차량에서 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차량의 각종 제어 기능,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의 AI 기능이 우리가 기대했던 SDB의 접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미래의 모빌리티를 위한 그런 차량이 탄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량에 탑재해서 저희는 이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묶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차량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OEM이,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실수를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도 도요타 그랜드 리콜 사태였는데, 도요타의 사소한 밸브 오류로 인해서 도요타가 17조 원을 지불해야만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AI 기능들은 굉장히 방대한 컴퓨팅 퍼포먼스를 요구하거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테슬라 FSD를 보면서 점점 더 스포일되고 될 것 같은데, 한 500에서 1500 탑스, 여기서 탑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을 위한 가속기 하드웨어가 1초에 1조 개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1탑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테러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휴먼 인터랙션 할 때 자연어를 쓸 수 있게 하는 인캐빈 AI는 한 300탑스 정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제어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좀 경량의 AI가 필요한데 1에서 5탑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뭐 차량의 제어 기능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2000탑스에서 3000탑스의 고성능의 So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의 미래는 이제는 정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역량이 아니라 반도체가 가장 베이스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미래차 얼라이언스의 이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의 생태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은 5년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존속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의 상황을 가끔 이렇게 살펴보면 다행스럽게 일본 정부가 출범하면서 AI에 대한 그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칼림으로서 굉장히 좋은 강력한 인풋을 넣어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이퍼스케일러향, 그런 데이터 센터향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AI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제조업을 받쳐주는 그런 AI,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 젠슨함 때문에 피지컬 AI라는 표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AI 산업은 기술과 인력과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 낙후된 측면이 있고, 선도국 대표적인 뭐 중국이나 미국이죠. 그래서 추격자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각성해야 될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간단한 예로 경쟁국은 어떠냐? 요즘 대표적인 경쟁국은 뭐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능형 자동차의 시대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에 기반한 AI의 시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지만 참 굉장히 애를 쓰고 글로벌한 어떤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면은 현대자동차가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부품 기업들을 보면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써주지 않으면 어디다 팔지? 저 부품 기업들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3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생태계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특히 미래차 생태계를 보면 센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 탑스 이상의 고성능 AI SoC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AI 풀스택,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각 역량별로 엄청나게 많은 탄탄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EM들은 뭐냐? 이 많은 기업들이 어디다가 팔 것이냐? OEM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차량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국내 차량 브랜드가 사실상 3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제너시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중국은 109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5년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2025년 12월에 등장을 해서 큰 충격을 줬지만, 보편적인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그래도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5년간의 윈도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서비스 에코시스템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보편화되는데 한 5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지만 저희가 초기에 이 5년 안에 따라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굉장히 두려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연구계도 그렇고 저희도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런 류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그 5년 안에 AI 이네이블드 SDV 양산을 통한 글로벌 3대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을 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목표는 일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그 두 개를 결합하고 실증을 하고 검증해서 완성차를 만들자. 이런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면 또 거기에 미션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AI 미래차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은 너무나 명확관화합니다. 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걸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치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이거를 양산 제품화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 미션은 AI SDV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양산을 하려면 수도권에 있는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지방에 분화되어 있는 제조 시설에서 그 양산 능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AI 미래차 핵심 기술은 제가 앞에서 중국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레이어 제로는 센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이더 센서라든가 레이더 센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센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한국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차량용 고성능 AI SoC가 필요합니다. 패밀리 설계 능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손가락인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가속을 할 수 있는 AI 풀스택과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즘 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이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 현재 풍미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불과 2년 전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으로 전이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어떤 준비 작업은 있었지만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2년 뒤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의 하나는 한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점적인 R&D를 하지 못하면 계속 추격형 R&D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그 공학칼리먼의 집단적인 어떤 보이스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AI SDV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적 R&D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고성능 반도체, 아주 첨단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첨단화된 AI 풀스택, 이것이 있어야지 자율주행에서 경쟁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것은 IT 도메인인데 IT 도메인에서조차도 이 분야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역량이나 자원 배분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중국은 큰 OEM도 있지만 작은 전기차 회사가 스마트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OEM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 중심의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AI 기업들이 차량 산업, 자동차 산업에 많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뭔가 정책적인 저희가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앞에서 강조하던 것처럼 기술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그 제조 시설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전통적인 부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변화하는 AI SDV 시대에 맞는 기술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R&D 체계라든가 자원 배분 체계, 이거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발표를 주신 홍성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허건수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관련된 오토노머스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허건수입니다. 저는 좀 전에 홍 교수님께서 이제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자율주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즘 뭐 특히 테슬라, FSD 그래갖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이 레벨 4에 해당하는 로봇 택시들 이거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와 있는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앞다퉈서 많이 얘기해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
뭐 테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시 안에서만 보면 자율주행을 하는 웨이모라는 업체가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드 헤일링 마켓 시어가 여기 슬라이드 왼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리프트보다도 더 금년에 마켓 시어를 더 초월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미국의 4개의 도시에서 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회사가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마켓 시어를 굉장히 많이 크게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보택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로보택시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웨이모,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위라이드, 포니 AI라는 3개 스타트업이 굉장히 열심히 자율주행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는 로보택시를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매억 마일, 뭐 몇 천만 라이드, 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회사는 실제로 마일당 몇 불씩 돈을 받으면서 택시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활에도 곧 로보택시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과연 이 로보택시가 믿고 탈 만큼 안전한가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안전한가의 기준은 당연히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1억 마일당 1명이 발생하고 있고요. 교통사고는 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50만 마일당 교통사고가 한 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터프하죠. 그래서 한국은 4천만 마일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략 20만 마일당 교통사고 한 건이 발생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인간이 운전하는 거가 물론 교통사고를 내긴 하지만 제법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약에 상용화하려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래도 인간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로보택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안전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히도 통계 집계를 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별히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받아서 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디스엔게이지먼트 리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디스엔게이지먼트 리포트라는 건 뭐냐? 자율주행의 해제 리포트고요. 자율주행의 해제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리포트를 제일 먼저 낸 데가 웨이모이기 때문에 웨이모가 낸 리포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기네는 디스엔게이지먼트를 어떻게 카운트를 했느냐? 만약에 자율주행 중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세이프트 드라이버가 예를 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그래서 사고의 상황이 있었으면 그 데이터하고 영상을 받아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약에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다라는 것만 우리는 카운트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엔게이지먼트는 바로 교통사고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 도표는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 회사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웨이모가 한 9,800마일마다 교통사고 한 건을 발생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다행히 중국의 스타트업들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라이드,
포니 AI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스타트업들도 한 2만 마일 내지 3만 마일마다 교통사고가 한 건을 내고 있다라고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인간은 50만 마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간이 하는 것보다 한 몇십 배 사고 좀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데이터가 금년 2월에 발표되고 나서 웨이모하고 또 그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꽤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모가 금년 5월에 웨이모 리포트를 통해서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고요. 이상하게 미국의 주요 언론에는 이 기사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국에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지금 인간보다 굉장히 안전한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표적인 통계의 허점입니다. 뭐냐 하면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인간보다 안전하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써놨는데 serious crash라고 했습니다. 시리어스 크래시가 뭐냐? 에어백이 터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에 리포트된 사고만 카운트를 한 것입니다. 웨이모는 시내 주행을 하니까 최고 속도가 50km를 넘지 않습니다. 50km 넘지 않게 설설 다니다가 사고가 나봐야 그냥 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지 에어백이 터지고 앰뷸런스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웨이모는 이것만 카운트를 했더니 인간보다 안전하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미국은 확실히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이 언론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교통안전국이라고 니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 상설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레벨 4에 준하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모든 회사들은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니자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자는 그걸 다 카운트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자율주행 레벨 4 하는 회사들의 사고 횟수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해보면 웨이모는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835건을 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500조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사고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과연 인간만큼 안전할까라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하도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서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레벨 2입니다. 레벨 2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조금 더 자유롭죠. 자동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또 금년에 이런 기사를 블룸버그를 통해서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 언론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 또는 오토파일럿은 인간 운전자보다 몇십 배 안전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슬그머니 웨이모도 같이 끼워 넣으면서 웨이모도 인간보다 안전하다. 근데 자기네가 웨이모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것도 이제 카운트의 숫자를 보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카운트를 했냐라는 거를 왼쪽 아래 조그만 글자로 써놨는데 에어백이 터지고 앰뷸런스 오고 이런 것만 카운트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모든 사고를 카운트하고 자기네 사고는 크게 사고 나고만 카운트해서 자기네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니자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그렇게 안전한가? 테슬라가 지난 3년 동안 니자에 보고한 레벨 2 자율주행의 사고 건수는 2024건입니다. 다른 레벨 2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FSD 이 자율주행 레벨 2 자율주행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보고된 거가 51명, 51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니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고소 고발 중인 사건도 몇 개 있고. 레벨 2입니다. 레벨 2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 사람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건 어쨌든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마치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 것처럼 많이 홍보들을 하는데요. 레벨 2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운전을 같이 해야 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레벨 4 로보택시로 돌아가세요. 현재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가 거의 안 오고 도로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날씨가 좋은 데에서만 합니다. 왜냐? 로보택시가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수준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잘 못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끼었거나 해가 역광이거나 바람이 횡풍이 불거나 갑자기 눈이 쏟아지거나 비포장 도로는 잘 못 갑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를 사면서 대리점에서 이거요, 비 오면 타지 마시고요, 눈 올 땐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뭐 안개 낄 것 같으면 나가지 마. 이게 자동차입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의 자동차는 이런 환경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자동차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수천 명의, 아니 수만 명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자율주행을 열심히 연구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대부분은 ICT 쪽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 개발했는데 왜 자율주행의 수준이 이 정도일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하려면 필요한 기술의 복잡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레벨 2를 하려면 간단히 전후방 보는 센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그 다음에 기껏 해봐야 레인, 차선 정도 보고 있다가 가감속, 차선 팔로잉, 그 정도만 하면 레벨 2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인간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서 파는 엔지니어의 입장이나 회사의 입장은 조금 더 부담이 덜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도와주는 거니까 그 위의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하시오 라는 게 레벨 2입니다. 레벨 3 이상 하려면 필요한 기술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맨 왼쪽에, 맨 위에 왼쪽을 보면 차의 360도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보행자, 별의별 형태의 지나다니는 많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는 기껏 해봐야 한 200m밖에 못 봅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뢰성 있고 그 다음에 빠른 통신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로와의 통신, 차들 간의 통신, 또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이나믹한 디지털 맵, 그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또 인공위성을 통한 내 차의 축이, 로컬라이제이션, 맵 매칭, 이런 기술들은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추가되는 센서나 또는 액추에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부분적으로 로컬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을 하기 위한 하이 퍼포먼스 프로세서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 엮기 위해서는 아주 신뢰성 있고 빠른 내부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율차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났을 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운영할 수 있는 페일 세이프 기술과 또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세큐리티,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팔려면 이거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 많은 것들이 신뢰성 있게 다 개발됐다라고 하면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이제 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너무나 자동차의 상황이라는 게, 주행의 상황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또 SDV 기술,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어느 기업도 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두 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갖고 와서 그냥 데모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탈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최소한 믿고 탈 수 있을 정도로, 또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나오는 기술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기술들을 오른쪽에 쭉 나열을 했는데요. 많은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한 분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야별로 기술들의 좀 연결성을 보니까 전기전자공학분과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에 전기전자공학분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기계공학분과, 건설환경, 화학생물, 재료, 기술경영, 컴퓨팅, 바이오메디컬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에서는 분과 간 융합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많은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어야 우리가 믿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자율주행 멀었구나. 그럼 기술도 뭐 한참 여유 있게 개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시급하게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리딩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많은 기술들 중에서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레벨 2 자율주행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서 레벨 2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360도 보는 거를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집어넣고, 또 디지털 맵도 일부분 집어넣고, 또 그 운전자나 승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일부분 집어넣고 해서 이거를 레벨 2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고요. 굉장히 그 글로벌 리딩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나 GM이나 뭐 이런 데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향인데,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이 작년 말부터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레벨 2 플러스로 뛰어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로보택시는 없지만 레벨 2 플러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큰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의 자율주행하는 스타트업들이 레벨 2 플러스 또는 2.99, 하여튼 다양한 이름으로 레벨 2 플러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이 레벨 2 플러스에서 엄청나게 큰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레벨 2 플러스를 포함한 레벨 2 자율주행이 제일 크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리딩하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쪽에 가면 약간 후발주자지만 레벨 2로 오면 강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선두주자고, 또 도요타,
GM, 포드, BMW 이런 데가 레벨 2 플러스의 선두 그룹입니다. 아쉽게도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보택시 레벨 4 자율주행의 안정성은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만큼은 안 된 것 같고요. 또 레벨 4라고 하는데 환경이나 도로가 좀 바뀌면 잘 못하는 이런 것도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레벨 2 플러스로 상용화하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제언을 드린다면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허한림원의 많은 분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부분적으로 상용화를 해서 이 레벨 2 플러스 시장을 선두를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정부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한 기관에다가 몇십억, 몇백억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잘 못하면 실패가 되면 그 기술을 또 개발을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중복적으로 좀 복수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자율주행 뭐 특구 어쩌게 해가지고 뭐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부 차원의 실증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해외 부품들을 너무 많이 사갖고 와서 자율차를 꾸미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조금 더 돈을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차분하게 우리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기 쉽게 발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발표는 휴머노이드 관련돼 갖고 저희가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돼 갖고 저희가 기본적인 기술 내용보다도 지금 휴머노이드가 특히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중국에 관련된 굉장히 전문가이신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님을 모셔서 중국에서 로봇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돼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서인 교수님께서 휴머노이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기본적인 정책이라든지 기술 간단하게 오버뷰 형태로 아마 말씀을 드리실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기술 전략이나 정책 쪽을 주로 연구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모빌리티랑 가장 좀 연관이 높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중국의 최신 동향 그리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자 또 하나의 전장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휴머노이드 중국에서 특히 붐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기도 하고 또 본 사진들인데요. 말 그대로 사실 저희가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로봇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일본이 가장 세고 특수 목적용 로봇은 미국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이 만들던 건 굉장히 좀 기술 함량이 낮은 일반적인 서비스용 로봇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가 완전히 주류가 되면서 올해는 정말 휴머노이드 붐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휴머노이드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차량 생산 공장이라던가 물류 이런 쪽에 지금 거의 1000대 단위, 뭐 10,000대 단위로 납품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국에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뭐 격투기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행사들을 가면 지금 중국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완전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적어도 50군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도 휴머노이드만 봐도 거의 2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내년도는 내후년도까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산업 같이 굉장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그게 좀 조정이 돼서 정말 강한
몇 개의 기업들만 살아남는 조정 과정을 거치면 그때는 정말 경쟁력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은 빠르면 202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특수 목적용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사족 보행에다가 뭐 발을 2개 더 단다거나 팔을 2개 더 달아서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산간 지형의 인프라라던가 이런 데들은 거의 사족 보행 로봇으로 대체가 다 됐고요. 본인들은 이제 특수 목적용이어서 뭐 산간 지역이나 인프라, 그 구조 재난 이런 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국방용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와의 어떤 호환성이 있는지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자체가 스마트 모빌리티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호환성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생태계 호환성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이 생겼을까? 많은 산업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바가 사실은 전기차라던가 기존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굉장히 풍부한 인력, 그다음 기업들, 제품,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이 역량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빠르게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생태계에도 고스란히 이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를 같이 봐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휴머노이드가 또 중국은 왜 이렇게 빨리 큰 거 같냐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전에 중국이 잘하지 못했지만 정책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시점은 중국보단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정권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관 부서가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으면서 기본적인 좀 정책의 난맥상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분산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되지 못했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 이미 휴머노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정책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 산업들의 생태계 정책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떤 축적이 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라고 봤을 때 가장 사실 제일 먼저 특히 여기 계신 이제 한림원 교수님들 전문가 분들께서 하셔야 될 가장 좀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저희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시 중국 제조 2025 15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10년 전에 중국 정부와 기업이 같이 만들었 이 로드맵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2030년 정도, 25년에서 30년 정도까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 10개가 넘는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 반도체 영역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왜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 더 빨리 된 것 같고 어떤 영역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로봇만 봤을 때 기본적인 특징은 사실은 저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R&D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핵심 응용 분야별 유즈 케이스를 지원하는 공장 서비스 특수 이쪽에 있는 지원 정책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표준화 인증 네트워크 인프라 이쪽에 지원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이런 좀 총체적인 종합적인 정책들이 보통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더디게 갔다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희 모빌리티 위원회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장표를 조금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기술 조사 평가는 뻔합니다. 미국을 100으로 두면 중국이 몇 점이고 우리나라가 몇 점이냐. 사실 그걸로 설명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설명이 되지 않는 중국만의 장점은 뭘까? 오른쪽에 있는 건 기존에 지금 나온 통계들을 인용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2010년 저렇게 한 6개년도를 한 것은 제가 직접 한 연구인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특허를 가장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 B25J는 매니플레이터입니다. 매니플레이터를 의료용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 때문에 잘 못 쓰는 영역에 거기에 융합으로 활용하는 융합 특허의 그 코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퍼지는 게 중국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로봇 도입률이 중국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해에 그냥 그걸 완전히 추월하는, 그러니까 단숨에 기술이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도입이 돼서 그게 쫙 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저희가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생태계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특히 모빌리티도 그럴 텐데요. 그 기술의 표준이나 기술의 메이저 요 도미넌트 타입이 변하면 그 생태계가 굉장히 크고 풍부하고 무거운데도 전환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뭐 라이다가 요즘에 유행한다. 그러면 또 라이다로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다른 차원의 센서가 또 이제 메이저로 자리 잡으면 또 지나서 가보면 그쪽으로 또 생태계가 확 재편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어떤 이 빠른 민첩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좀 장점이라고 보고요. 이걸 키워드로 한다 그러면 다양성, 그다음에 일단 양에서 나오는 이 매스에서 나오는 경쟁력, 그다음에 엄청난 스피드. 그러니까 사실은 퀀티티나 다이버시티는 이해가 되는데 저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저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들과 일반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1000대 단위로 지금 구매가 진행되는 이 기업들이 지금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상이고, 유비테크입니다. 유비테크가 지금 저렇게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일반 소비자용으로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굉장히 풍부하고 시장은 뭐 워낙 크고 그다음 경쟁이 치열해서 이쪽을 점유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어지면서 이 로봇 전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마다 가치 사슬마다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냥 휴머노이드 기업도 있고요. 휴머노이드의 중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굉장히 부족했던 여러 핵심 제품이나 기술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샤오펑에서도 로봇을 만들고 샤오미에서도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연히 화웨이도 어떤 로봇 OS 같은 걸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의 가치 사슬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단계별로 기업들이 생겨났고 이 기업들이 점점 커진다. 이것이 전반적인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외에도 중국이 사실 저희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지만 중국판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1단계로 10만 개를 뽑고 그걸 전전특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보통 13,0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작은 거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13,000개 정도 되면 저희로 따지면 규모가 중견기업보다 더 큽니다. 그 중견기업보다 더 큰 기업들 중에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얼추 뽑아도 수십 군데가 벌써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이 굉장히 좀 탄탄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중국 내에서 지금 쓸만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쟁력이 글로벌리 있는 기업들만 해도 수십 군데가 벌써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과 가치 사슬이 크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하드웨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의 AI를 하는 이 로봇 AI 플랫폼을 국가연구소도 기업도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 왼쪽에 있는 BAAI는 베이징 AI 연구소입니다. 국가연구소죠. 국가연구소에서 이 ROS를 만들었고 이 ROS AI 엔진을 가져다 쓴 로봇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상하이 AI 랩입니다. 여기도 국가연구소입니다. 상하이 AI 랩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서 이걸 지금 항저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다 이걸 가지고 가서 채택을 해서 완전히 좋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히 지금 중요하다고 정부가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 정책에서 지금 완전히 이 인베디드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방 정부 계획은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왔고요. 지금 핵심 기업 50개, 양산 제품 50종, 생산 규모 1만 대 돌파하겠다. 그리고 생태계 어떻게 만들고 베스트 유즈 케이스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한 상태고요. 잘 아시겠지만 목표가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27년에는 완전히 이제 글로벌 레벨의 전기차 산업같이 글로벌 레벨의 글로벌 마켓을 선도할 수 있는 이 핵심 플레이어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공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정책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는데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충격, 그다음에 미중 경쟁, 그다음에 이제 LLM의 출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회나 어떤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가 있었고 거기 LLM이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무인화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되게 세졌고 그래서 정말 로보타이제이션이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좀 늦었고 규모도 좀 부족하고 요소 기술도 부족하고 생태계도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상당히 빠르게 추격을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특화 영역에 집중해서 굉장히 빠른 로봇 혁신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R&D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적용의 출발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중국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건 정부, 민간, 지자체 이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주는 이런 역량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 글로벌 어젠다나 표준화를 선도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로봇 이 기업이나 이 생태계가 올라오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적이나 경제 안보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어필하면 중국 대신에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한국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더 어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면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숨도 차실 텐데 발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발표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한 페이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포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정리를 이제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SDB 관련된 건은 SDB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해갖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고품질 실주행 데이터 확보와 이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을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공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우리가 빠른 상용화, 스케일업 중심의 임무 지향형 정책 설계 필요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우수 혁신 주체 중심의 로봇 생태계 구축 및 로드맵 구축 추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바로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R&D 개발도 중요하지만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갖고 빨리 제품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토노머스 관련된 건은 우리가 단발적인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적이고 다음에 복수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실증이라든지 인증을 할 때 보통 외국의 부품들을 많이 우리가 사갖고 오는데 국내 중견, 중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산 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SDB 다음에 오토노머스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각자 도생이 지금 힘들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서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세 개의 중심 축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시장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증이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연구 자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연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이 세 개의 생태계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벤처라든지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이용해갖고 연구를 하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걸 공공재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비라든지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 중국을 추월하거나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합된 산학연관의 그 생태계 조성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